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김삿갓 이야기를 낭독해 드립니다. 방랑생활 수십 년, 주머니에 돈은 없어도 갈 곳은 많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나 깊은 인연을 맺는 김삿갓. 참 주변멸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지만은 그럼에도 연복은 많아 가는 곳마다 아리따운 기생을 비롯해 미모의 여인들이 찾아줍니다. 어떤 서당의 훈장의 딸도, 또 가련이라는 기생도, 추월이라는 기생도, 그런가 하면 부여의 몽중몽이라는 주막의 연월이라는 기생도 김삿갓에게 끌려 깊은 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김삿갓에게는 여인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매력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김삿갓은 어느 여인에게도 정착하지 않고 떠나갑니다. 부여의 몽종롱이라는 주막에서 연월이라는 여인과 함께 오류기를 잘 지내고 난 김삿갓은 다시 그곳을 떠나 방랑의 길에 오릅니다. 마음에 그리움이 어찌 남아있지 않겠냐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삿갓은 미련 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그런 이별의 생활이 그의 타고난 운명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어디로 떠나는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이제 낭독해드립니다. 노총각 구걸표. 이윽고 황포도치 바람을 머금고 강심으로 두동실 떠나가기 시작하자 뱃사공들은 가판 위에 술상을 차려놓고 김삿갓을 불렀다. 출범 전에 고사를 지낸 술이 좀 넘어 있으니 형씨도 우리와 같이 흠양을 하기로 합시다. 술이라면 고사술이거나 말거나 사양할 김삿갓이 아니었다. 김삿갓은 백군들과 함께 술잔을 나누며 원근 풍경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배는 순풍에 돛을 달고 강물을 좌울로 갈라 헤치면서 앞으로 미끄러져 나가고 있었다. 저 멀리 강가에서는 갈매기와 백로들이 너훌너훌 춤을 추며 날아다니고 있었다. 게다가 해가 저물어 서녁 하늘에는 노을이 짙었다. 그 풍경이 너무도 아름다워 김삿갓은 신용계의 양화도라는 시가 자기도 모르게 머리에 떠올랐다. 강망을 가을이 짙어 나뭇잎이 날리고 강가에 나는 갈매기 날개 더욱 희구나. 저무는 바람결에 놀이배 띄웠으니 취토록 마신 뒤에 강산 가득 싣고 가세. 배가 전진함에 따라 한 번 본 풍경은 자꾸만 뒤로 물러가고 시시각각 새로운 풍치가 눈앞에 전개돼 마치 만화경을 보는 듯한 황홀감이었다. 술을 마셔가며 아름다운 풍경에 도취되어 있노라니까 늙은 뱃사공이 김삿갓의 무릎을 탁 치며 농담을 걸어왔다. 형씨는 말도 안 하고 무슨 생각을 골똘히 하시오? 김삿갓은 그제야 제정신으로 돌아오며 황급히 대답했다. 아니올시다. 생각에 골몰해 있었던 게 아니라 강변 풍경이 하도 아름다워 경치 구경을 하고 있는 중이요. 늙은 뱃사공은 도리질을 해보이며 무슨 소리,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나는 못 속여요. 조금 전에 선창가에서 형씨를 눈물로 보내는 아내가 있지 않았어. 형씨는 아직도 그 여인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 번 헤어진 여인은 아무리 그리워해도 소용이 없으니 깨끗이 단념하고 술이나 마십시다. 노용은 무엇인가 오해를 하고 계신가 보구려. 선창가에서 헤어진 그 여인과 나는 미련을 가질 사이가 아니라오. 김삿갓은 뜻하지 않은 오해에 너토로 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늙은 뱃사공은 여자들에게 많이 속아보았는지 김삿갓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계집이라는 것은 한번 헤어지고 나면 그만이라오. 쓸데없는 생각은 깨끗이 떨쳐버리고 술이나 마셔요.
그리고 젓가락 장단을 치며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대왕포의 깊은 밤, 대왕포의 깊은 밤에 돛을 올리는 저 사공아, 물때 점점 늦어간다. 큰 바다로 머리를 돌려 술렁술렁 배를 띄워라. 제주라 성산포라, 제주라 성산포로 그리운 님 만나러 가리. 노랫가락이 무척 서글픈 것으로 보니 제주 성산포에 그리운 계집이라도 있는성 싶었다. 늙은 사공이 노래를 서글프게 부르고 나자 젊은 사공들이 손뼉을 치며 늙은 사공을 놀려대었다. 아저씨는 대왕포에서 만났던 색시를 아직도 잊지 못하는 모양이구려. 그 색시는 젊은 놈과 배가 맞아 제주도로 도망을 가버렸는데 아저씨가 아무리 연연해 하기로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그러자 늙은 사공은 젊은 사공들의 말을 강력히 부인하고 나왔다. 이놈아, 모르는 소리 그만 좀 하거라. 그 색시는 성산포로 돈에 팔려간 것이지 젊은 놈과 정분이 나서 도망을 간 것은 아니다. 진짜 정분은 다 하고 났지만 돈이 원수라서 어쩔 수 없이 성산포로 팔려간 것이야. 그것은 아림도 없는 말씀이요. 아저씨와 진짜로 정분이 났다면 젊은 놈이 목에 밧줄을 매 끌어간다기로 따라갔을 것 같소. 안 그래요? 늙은 사공은 그런 말을 들을수록 화가 더 많은지 이 덜 먹은 놈아, 네 놈이 남녀관계에 뭘 안다고 씩뚝깍뚝 시비려대고 있느냐 하고 버럭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김삿갓에게 술잔을 내밀어주며 여보시오 형씨, 형씨만은 내 말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오. 형씨도 돈이 없어 선천까지 전성 나온 아맹네와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된 게 아니요? 사실이 그렇지요? 하고 다그쳐 묻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웃으면서 대답하였다. 노령은 성산포로 가버린 색시를 아직도 연연해 하고 있는 모양인데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을 그리워한들 무슨 소용이겠소. 가는 님을 붙잡지 말고 오는 님을 막지 말라는 옛날 노래가 있지 않소이까. 이 좋은 경치를 내버려두고 왜 하필이면 5년 전에 성산포로 팔려간 여인만 연연해 하시오. 그러자 젊은 사공들이 손뼉을 치며 김삿갓의 말에 찬동을 보냈다. 아저씨 말씀대로 계집은 어디 가나 얼마든지 있는 것이라고. 강경포에 가거든 우리들이 좋은 색시를 하나 소개해드리기로 하리다. 그러나 늙은 사공은 대왕포의 계집을 잊을 수가 없는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얘기 뭐라는 것들아. 계집이면 모두가 다 같은 계집인 줄 아느냐. 사랑에 미쳐버리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김삿갓은 늙은 사공이 오히려 측은한 생각이 들어 얼른 이렇게 휘갑을 쳐버렸다. 사랑 얘기는 그만하고 노래나 부릅시다. 내가 노래를 한 곡 부르기로 하지요. 그리고 노래를 다음과 같이 부르기 시작하였다. 강상에 둥실 떠있는 배는 강경포로 풍을 실러 가는 배냐. 금강 700리에 둥둥 떠가는 배는 강태공의 고기잡이 배더냐. 십리 장강 벽파 위에 떠가는 배는 강경포로 술 사러 가는 배로다. 김삿갓이 즉흥적으로 엉터리 노래를 익살맞게 지어 부르자 모두가 박장대소를 하며 환호성을 올렸다. 옛 글에 이런 말이 있다. 천하는 본래가 타평무사한 것인데 어리석게도 사람이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 그렇다. 하늘과 땅이 언제 근심 걱정하는 것을 본 일이 있는가.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열매를 맺으며 언제든지 순리대로 운행되는 것이 하늘과 땅이다. 여자도 움직이는 대자연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여자들과 아무리 상종해도 본능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기에 옛날 풍류객들은 기생을 해어화, 즉 말하는 꽃이라고 불러오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미인을 보기만 하면 점령하고 싶은 욕심을 일으킨다. 그 욕심 때문에 고민이 생기고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다.
늙은 사공의 번민도 그런 종류의 번민이었다. 젊은 놈팡이와 배가 맞아 5년 전에 성산포로 도망가 버린 계집을 아무리 그리워해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백낙천의 시에 꽃은 말없이 나무에서 떨어지고 물은 무심히 연못으로 흘러든다 라는 구절이 있다. 그리고 왕의 시에도 꽃은 져서 고요한데 산새가 울고 버들이 푸른 강을 사람이 건너가네 라는 말이 나온다. 대자연은 언제든지 무심할 뿐이지 거기에는 근심 걱정 같은 것은 털끝만큼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우주의 섭리대로 운행되는 대자연을 허심히 바라보면 거기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세계가 아니겠는가. 꽃이 떨어진다고 어느 나무가 슬퍼하며 물이 흘러간다고 어느 산골짜기가 섭섭해하던가. 젊은 계집이 젊은 남성을 따라간 것은 자연의 섭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가버린 계집을 늙은 사공이 그리워하는 것은 쓸데없는 미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람들의 온해와 번민은 오로지 집착과 미련 속에 마련이다. 집착과 미련만 떨쳐버리면 깨달음의 세계가 절로 눈앞에 전개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김삿갓이 노래를 부를 줄 모르면서 엉터리 노래를 부른 것은 늙은 사공의 쓸데없는 번뇌를 씻어주기 위해서였다. 늙은 사공은 노래를 듣고 나더니 술잔을 건네주며 말했다. 형씨의 노래를 듣고 나니 나도 마음이 한결 흥겨워지는 것 같구려. 그런 의미에서 술을 마음껏 마셔봅시다. 참으로 좋은 생각이요. 술은 백약의 으뜸이라고 했어. 구질구질한 근심 걱정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술이나 마음껏 마십시다. 술잔이 연방 오고 가는 동안에 늙은 사공의 번뇌는 알아보게 사라져가고 있었다. 술잔이 오고 가는 동안에 날은 점점 저물어오고 있었다. 순풍에 도출된 목선은 소리도 없이 앞으로 미끄러져 나갔다. 눈을 들어보니 강 좌우편은 모두가 높고 낮은 산뿐이다. 산골짜기 여기저기 산재에 있는 초가집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워 보였다. 문득 어느 오막살이에서 개 짖는 소리가 아련히 들려오고 있었다. 김삿갓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자 불현듯 유장경의 시가 머리에 떠올랐다. 날은 저물고 산은 아득히 푸른데 차가운 날씨에 가난한 오막살이 살인문 안에서 개가 짖고 있으니 눈보라 치는 밤에 누가 돌아오는고. 욕심 없는 눈으로 바라보면 어떤 풍경도 시가 되고 그림이 되었다. 세상이 번거로워질수록 시인이 필요하고 화가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은 그 때문인지 모른다. 날이 어두움에 따라 여기저기서 낚싯배의 어워들이 가물거리기 시작했다. 김삿갓은 깜빡거리는 등불들을 바라보다가 오강운의 강보 어화라는 시를 연상했다. 고기잡이 등불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 별빛이 달과 함께 어울려 차갑다. 그림자 어지럽게 깜빡이는 바람결에 갈대숲이 우수수 가을이 깊어오네. 이윽고 동력 하늘이 달에 우연히 솟아오르고 있었다. 금강 700리는 끝없는 강길이었다. 길고 긴 강물 위에 달빛이 흘러넘쳐 강물이 달빛 같기도 하고 달빛이 강물 같기도 하였다. 하늘에서 비추오는 달빛과 땅 위에서 흐르는 강물이 하나로 용해되어 일찍이 어디서도 구경할 수 없었던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이루고 있었다. 자연에는 이런 아름다움도 있는 것을 나는 이 밤에야 처음으로 알아냈구나. 만물을 창조한 조물주의 신비는 한이 없어 보였다. 김삿갓은 눈앞에 신비로운 경치에 감탄을 맞이 아니하다가 문득 자기도 모르게 이에 시 한 수를 읊었다.
하늘 높이 뜬 달은 가는 배에 비치는데 적막할 손 강물은 끝없이 흐르누나 그리운 내 고향은 어둠에쯤 있을까 구름과 산에 가려 시름만 보여오네. 이 시는 당나라 시인 장고의 시였다. 김 작가는 젊었을 때부터 이 시를 무척 애송해왔지만은 이 시의 참된 맛을 깨닫기는 이 밤이 처음이었던 것이다. 한시에 하우는 다기봉이라는 말이 있다. 여름철에는 구름이 많다는 소리다. 구름이 많으면 소나기가 자주 오게 마련이다. 배가 구드렛나루를 떠난 지 이틀째 되는 날 점심때 무렵이었다. 검은 구름이 삽시간에 하늘을 뒤덮더니 콩알 같은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가 잠시 후에는 소나기가 억수로 퍼부어대는데 게다가 회오리바람까지 모질게 불어 배가 금방 뒤집힐 듯이 일렁거렸다. 늙은 선장은 배가 전복될까 두려운지 젊은 사공들에게 불호령을 내렸다. 배가 뒤집힐지 모르니 돛질고 비 내리고 배를 기슭에 갖다 대라. 추상 같은 명령이었다. 소나기는 줄기차게 퍼붓고 있었다. 사공들은 필사적으로 배를 저 기슭에 갖다 대고 닻을 내렸다. 그런데 취우부종일이라고 소나기는 결코 오래 오는 것은 아니었다. 한바탕 소란을 피우던 소나기가 얼마 후에는 거짓말처럼 싹 가셔지며 날씨는 멀쩡하게 개어버렸다. 그리하여 배를 다시 띄우려다 보니 가판 위에는 난데없는 간장으로 홍수를 내리고 있었다. 알고 보니 간장 그릇이 엎질러지며 간장이 쏟아져 나온 것이었다. 이거 큰일 났네. 당장 점심 반찬을 만들어야 할 텐데 간장이 한 방울도 없으니 어떡하지? 사공들이 걱정하는 소리를 듣고 김 작가씨 얼른 앞으로 나섰다. 내가 마을에 가서 간장을 좀 구해오리다. 배에서 육지로 올라와 보니 저 멀리 산기슭에 조그만 초당이 한 채 있었다. 그 초당으로 가까이 다가와 보니 그 집에서는 난데없는 검은 고소리가 들려나오는 것이 아닌가. 김 작가는 검은 고 감상에는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노라니까 어깨가 절로 덩실거려질 지경이었다. 누가 검은 고를 저렇게도 못 떨어지게 타고 있을까? 초당 뒷산 소나무 숲에서는 해오라기들이 검은 고소리와 어울려 춤이라도 추듯 후호를 날아다니고 있고 숲속에는 꾀꼴새조차 영별스럽게 울어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유심히 보니 초당뜰에는 조그만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서는 개구리들조차 소란스럽게 울어대고 있었다. 도대체 이 큰 산중에 어떤 풍경이 살고 있을까? 김 작가는 불현듯 서경덕이라는 이름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 옛날 성리학자인 서경덕은 화담이라는 연못가 있는 초당에서 날마다 검은 고를 타고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검은 고 솜씨가 얼마나 신비로웠던지 그가 검은 고를 탈 때면 산속에 있는 학 두루미들이 모두 공중에서 춤을 추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은 일종의 전설에 불과할 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당장 눈앞의 초당에서는 검은 고 소리가 들려나오고 산에서는 해오라기들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초당에서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김 작가는 방해가 될까 두려워 주인을 부르지는 못하고 검은 고 연주가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 고 연주는 좀처럼 끝날 줄을 몰랐다. 눈을 들어보니 초당 바람벽에는 누가 써가겠는지 다음과 같은 시가 있었다. 비가 지나가니 구름과 산이 젖어 있어 돌 틈에서 솟는 샘물이 차기도 하다. 가을바람에 길이 단풍으로 덮였는데 중은 석양을 밟고 절로 돌아가노라. 어느 날 어떤 중이 초당에 놀러왔다가 장난삼아 한수 써갈긴 시가 아닌가 싶었다. 시 자체도 운치가 있었지만 더구나 중은 석양을 밟고 돌아간다는 마지막 구절은 절묘하기 이를 데 없었다. 검은 고 소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이었고 검은 그 소리가 끊어지게 주인을 부르니 홍한 백발 노인이 방문을 조용히 열고 내다보고 있었다. 비록 낡아 빠진 무명 옷을 입고 있을 망정 어딘지 모르게 무척 거룩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누구를 찾으시오? 음성도 무척 부드럽고 정답게 느껴졌다. 김삿갓은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정중히 숙이려 보였다. 배를 타고 지나가던 나그네 올시다. 조금 전에 소나기로 간장 그릇이 엎질러졌기에 간장을 좀 얻어갈까 하고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일어나 밖으로 나오며 조금 전 소나기로 불의의 수재를 당하신 모양이구려. 먼 길 가시려면 간장이 꼭 필요하실 텐데 내가 생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간장이 없어 어떡하지요? 마음이 어찌나 인자한지 마치 무슨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죄송스러워하다가 문득 생각이 난 듯 참 우리 집에 소금은 있으니 간장 대신에 소금을 가져가시지요. 라고 말하며 소금 한 바가지를 통째로 주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송구스럽기 그지없었다. 어르신네께서도 소금이 필요하실 텐데 이렇게 그릇째로 주시면 어떡합니까? 초당주인은 도리질을 해보인다. 나는 혼자 사는 몸이라 소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이런 깊은 산중에서 혼자 사시기가 쓸쓸하지 않으십니까? 쓸쓸하기는 아무리 깊은 산속이라도 해가 있고 달이 있고 구름이 있고 바람이 있지 않소. 게다가 검은 곳까지 있어 나의 친구는 얼마든지 많다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김삿갓은 불현듯 고산 윤선도의 오가가 연상되었다.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다루르니 그더욱 반갑고야. 부어라. 이 다섯밖에 또 더해 무엇하리. 선조 때의 시인 고산 윤선도는 언제나 바른 소리만 해온 까닭에 80생에 5차례나 귀향살이를 해온 불우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구름과 달과 수석들을 친구로 삼아왔기 때문에 고독이라는 것을 조금도 느끼지 않았다. 혼자 살면서도 고독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은 언제든지 자연을 친구로 삼고 살아온 때문이었을 것이다. 저 바람벽에 누가 시를 써놓았는데 저것은 어느 분이 지은 시옵니까? 김삿갓이 바람벽에 써있는 시를 가리켜 보이며 그렇게 물어보자 초당주인은 웃으며 대답했다. 저 시는 윤유암이라는 절에 있는 어떤 친구가 며칠 전에 놀러왔다가 장난삼아 써갈긴 시라오. 스님인 그 친구는 가끔 놀러오지요. 다른 친구분들도 많이 놀러오십니까? 약좋게는 시인머니들이 어쩌다가 소나기를 만나면 비를 피해 도로 들르지요. 산속에 사는 나 같은 늙은이를 누가 찾아오겠소이까? 그렇다면 허구와 많은 나날을 혼자 지낸다는 말씀입니까? 혼자는 왜 혼자겠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달이 있고 구름이 있고 친구는 얼마든지 많은 걸. 마침 그때 젊은 사공 하나가 김삿갓을 데리러 오다가 아저씨 간장을 구해온다던 일은 어떻게 됐죠? 배가 곧 떠날 테니 빨리 오시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초당노인에게 작별을 구하고 부랴부랴 귤에 올랐다. 그러나 젊은 사공과 함께 배로 돌아오면서도 초당노인에게서 받은 거룩한 인상만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길을 걸어오며 은사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즉흥시를 한 수를 보냈다. 속세를 떠나 초연히 살아가는 저 신선님. 그윽한 초당엔 푸른 담쟁이가 들려있고 검은 거에 학이 날아 한가롭기 그만이요. 지붕 위에 꾀꼬리 울어 더 바랄 것 없도다. 온유함 스님은 시를 읊으러 놀러오고 약촉해는 기웃들 번개치면 들러갈 뿐
기나긴 여름날을 멋대로 누워 살며 바람과 어우러져 노래를 부르노라. 일상생활이 그쯤 되면 신선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았다. 서동파에게는 이런 시가 있다. 하는 일 없이 조용히 앉았으니 하루가 이틀 맞이로 길도다. 만약 70년을 산다고 하면 140년을 사는 셈이네. 욕심만 없애고 나면 짧은 인생을 얼마든지 길게 살 수 있다는 소리인 것 같았다. 옛글에 심광체반이라는 말이 있다.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면 몸에 살이 오른다는 소리다. 그러고 보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몸이 아니고 마음임을 알 수 있다.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도 지척이요 마음이 천리면 지척도 천리라는 말은 그래 두고 생겨난 말이 아니겠는가? 순자가 마음은 몸의 주인이라고 말한 것도 그런 뜻이다. 깊은 산속에 혼자 살고 있는 초당노인은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뱅이 늙은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자보다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마음을 항상 비우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었다. 이태백에게는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 누가 내게 묻기를 어찌에 산속에 사느냐 웃고 대답하지 않으니 마음 한가롭구나. 복사꽃 물 위에 아득히 떠 흘러가니 여기가 바로 벼류 천지인가 하노라. 옛날 신선들은 마음을 배우면 배가 절로 불러온다고 일러왔다. 그리고 또 마음을 올바르게 길러가는 방법은 욕심을 없애는 것이 제일이라고 일러왔던 것이다. 김 작가는 이상과 같은 생각을 해보며 소금바가지를 들고 배로 돌아오니 모든 백군들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오는 것처럼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건정을 얻으러 간 양반이 강감 소식이기에 혹시나 호랑이한테 물려간 게 아닌가 몹시 걱정했다고. 여보시오, 내가 호랑이한테 물려갈 팔자인 줄 아시오. 그리고 젊은 뱃사공에게 소금바가지를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다. 산속에서 신선을 만났다오. 신선 집에는 간장 같은 것은 없다고 하기에 간장 대신에 소금을 얻어왔지요. 늙은 선장은 소금을 얻어왔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크게 내 웃는다. 뭐여, 소금을 얻어왔다고요? 밀가루 장사를 하면 바람이 불고 소금 장사를 하면 비가 온다는 속담이 있지 않소. 간장 대신에 소금을 얻어왔으니 비가 또 한 차례 오지 않을까 걱정스럽구려. 선장은 고맙다는 뜻으로 익살을 부려보았다. 김 작가 또 익살로 받아넘길 요량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소금 장사를 하면 비가 온다니 일이 그렇게까지 꼬이면 장사는 거덜이 나는 판이 아니오. 그런 좋지 않은 속담은 콩으로 메주를 쓰고 소금으로 장을 담근다 해도 믿지 말기로 합시다. 그런 농담을 주고받으며 순풍에 돛을 달고 얼마를 오다 보니 저 멀리 송림 사이에 다락이 하나 보였다. 평양의 부병로를 연상하게 하는 매우 호화로운 누각이었다. 저기 저 송림 사이로 못 떨어진 누각이 하나 보이는데 저게 무슨 누각입니까? 김 작가는 그냥 지나쳐버릴 수가 없어 늙은 선장에게 누각의 이름을 물어보았다. 선장은 누각을 바라보며 대답한다. 저게 바로 유명한 금강루라오. 김 작가는 금강루라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니 그럼 저 누각이 바로 김효사와 때의 젊은 지사였던 김정희가 숨어 살던 금강루라는 말씀입니까? 옛날에 누가 저 누각에 숨어 살았는지 그것까진 모르오. 그러나 저 누각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누각이라는 말만은 많이 들어왔지요. 저 누각이 바로 금강루라. 김 작가는 멀리 금강루를 바라보며 중종 때의 우국열사였던 김정의 불우했던 생애를 잠시 회고해보았다. 김정은 4살 때 사서상경에 통달했을 정도의 천재로서 30대에는 이미 형조 판서가 되었다. 그의 성품이 대쪽같이 고다 비록 임금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간언해왔다. 그것이 화근이 돼 조정에서 추방을 당하자
충청도로 낙향하여 숨어 살며 뜻을 같이 하는 서울 동지들과 세상을 바로잡아 보려고 비밀 모의를 자주 계속해오고 있었다. 그때 서울서 가끔 찾아오는 동지들과 비밀리에 만나던 장소가 바로 금강리였던 것이다. 어느 날 김정은 서울서 내려온 동지 한 사람과 비밀 모의를 끝내고 금강리에서 술을 같이 마셨다. 해가 저물도록 술을 같이 마시다가 술에 취해 깜빡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친구는 미리 약속한 대로 저물역에 길을 떠나버린 것이 아닌가. 김정은 술에 취한 때문에 동지와 작별조차 나누지 못한 것이 가슴이 아플 지경이었다. 그리하여 그 순간의 심정을 금강루라는 시로 남겨놓았는데 그 시는 다음과 같았다. 나뭇잎 휘날리는 금강은 가을인데 마름초만 우거져 시름은 한이 없네. 술에서 깨어보니 친구는 멀리 가서 보고 싶은 생각만 다락에 가득하다. 어지러운 세상을 마름초가 우거졌다고 비유해가며 뜻을 같이 하는 동지를 전송조차 못한 안타까움을 여실히 묘사한 것이다. 김정은 이름자 그대로 대쪽같이 곱고 맑은 애국지사였었다.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도 거룩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김효사화 때에 제주도로 귀향을 갔다가 사약을 마시고 아깝게도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그것도 풍운다사하던 때에 국군의 한 토막이었던지 모른다. 배는 부여의 구드렛나루로 떠난 지 사흘 만에 강경포에 도착하였다. 선장 어른을 비롯하여 사공동지 여러분에게 여러 날 동안 신세가 많았습니다. 배가 강경포에 도착하자 김삿갓은 부랴부랴 행장을 갖추고 배에서 내려 버리려 하였다. 그러자 선장이 김삿갓의 손을 움켜잡으며 말했다. 형씨와 우리는 오다가다 만난 사이기도 하오. 그러나 다못 며칠 동안이나마 생사구락을 같이 온 우리가 맹숭맹숭하게 헤어질 수는 없는 일이요.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이별주나 한 잔씩 나누고 나서 헤어집시다. 예, 만노라. 장거리에 나가서 술과 안주를 좀 푸짐하게 마련해 오너라. 선장은 도량이 여간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다. 김삿갓은 너무도 고마워 눈시울이 뜨거울 지경이었다. 지난 며칠 동안 여러분에게 진 신세도 태산 같은데 이별주까지 주신다니 이런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소이까? 형씨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비차간에 인정을 나누는 일 외에 또 무슨 일이 있겠소. 우리가 사귄 지는 며칠 안 되지만은 배에서 간장이 없는 사실을 알았을 때 간장을 구해오려고 솔선에 무추로 달려나간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닌 형씨였소. 형씨는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김삿갓은 무심코 한 일이었건만 선장은 역시 선장답게 매사에 관찰력이 치밀하였다. 이윽고 가판 위에서 송별연이 벌어지자 선장은 김삿갓에게 손수 술을 따라주며 말했다. 형씨는 어떤 경우에도 술을 기분 좋게 마시는 사람입니다. 돈이 없어도 아무 걱정 없이 술을 기분 좋게 취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스러운 사람이겠소.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너토로 숨을 웃었다. 우리나라 속담에 추고 싶어 추는 춤이 아니라 이감으로 어쩔 수 없이 추는 춤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나라고 해서 돈을 싫어할 리가 없지요. 그러나 워낙 돈벌이에는 재주가 없기 때문에 돈과는 아예 담을 쌓고 술이나 마시는 겁니다. 그러나 선장은 고개를 설레설레 내저었다. 형씨는 어떤 경우에도 돈의 노예가 될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그런 것도 모를 줄 아시오. 김삿갓은 소리를 내 웃었다. 선장어른은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나처럼 돈을 우습게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나고자의 자학행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전신론이라는 글을 읽어보면 세상에는 돈 같은 만능자는 없는 거예요. 전신론이란 도대체 어떤 글이죠? 선장은 고개를 기울이며 물어보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돈 귀신은 만능 귀신이란 말인가요? 선장은 가벼운 코웃음을 쳐보이고 나서
우리같이 돈에 미쳐 들어가는 놈이 그런 글을 썼다면 수긍이 가겠지만 유명한 선비가 그런 글을 썼다는 것은 실로 웃기는 일이요. 그렇다면 그 선비도 우리 같은 배검주의자와 다를 게 뭐란 말이요. 선장은 반론이 당당하였다. 그는 평소에 선비를 무척 높이 평가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김삿갓은 웃으면서 말을 계속하였다. 그 선비가 어떤 생각에 그런 글을 썼는지 그것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글 속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돈이란 것은 요선시대의 백성들을 편히 살게 해주려고 만들어낸 것인데 돈이 많으면 날개가 없어도 날 수 있고 발이 없어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돈이 많으면 언제든지 앞자리에 앉게 되지만은 돈이 없으면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는 거예요. 선장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허기는 돈이 많으면 벼슬자리도 살 수 있는 요새 세상이고 보니 그 이론에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기는 하고 그러나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면 그런 놈의 세상을 과연 옳은 세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고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글쎄옵시다. 그 문제는 전신농과는 별개의 문제이겠지요. 아무튼 우리들은 상식적으로는 생사는 제명이요 부귀는 제천이라고 믿어오고 있지만은 그 글에 의하면 생과 사도 돈에 달려있고 부귀와 형화도 오로지 돈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니 돈이야말로 하느님보다도 존귀한 존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늙은 선장은 그 말을 듣고 소리를 크게 내 웃었다. 돈은 하느님보다도 존귀한 존재라. 그야말로 웃기는 얘기로군요. 하느님은 봄이 오면 꽃을 피우고 여름이면 비를 내려주시는 무소불능의 존재이신데 돈이 하느님보다도 귀한 존재라고 했다니 옛날에는 그런 어리석은 선비도 있었던가 보구려. 늙은 선장은 전신론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서 돈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 생겨난 것이요. 그런데 그 엉터리 선비는 마치 사람이 돈을 위해 생겨난 것처럼 알고 있는 모양이니 그런 엉터리 이론이 어디 있느냐 말이요. 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이었다. 늙은 선장은 김삿갓에게 술을 권하며 이런 소리도 하였다. 형씨는 학문이 많아 전신론 같은 글도 읽어본 모양이지만은 그런 대먹지 않은 글에 현혹되지 말고 어디까지나 양심대로 살아가시오. 사람이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오직 양심이 있을 뿐이지 결코 돈은 아닐 것이요. 돈은 물론 소중한 물건이기는 하지만 돈 때문에 사람을 몰라본다면 그런 미련한 인간을 어떻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소? 선장의 인생과는 확고부동해 보였다. 김삿갓은 산전수전 다 겪은 노 선장의 확고부동한 자기주관에 머리가 절로 수그러들었다. 참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삿갓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한 사람의 철인을 만난 듯한 기쁨이었다. 옛 글에 노마지지라는 말이 있다. 늙은 말이라는 것은 얼른 보기에는 쓸모가 아주 없는 존재처럼 보인다. 그러나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늙은 말을 앞세우고 따라가면 영락없이 자기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늙은 선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는 시골 늙은이에 지나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이별주를 나누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는 인생을 달관한 철일이니 틀림없어 보여 김삿갓은 내심 크게 기뻤던 것이다. 일찍이 공자는 세 사람이 함께 가면 그 중에는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니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눈만 바로 뜨고 보면 스승은 어디서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이윽고 강경표에 상륙한 김삿갓은 관촉사라는 절을 구경하려고 반야산으로 걸음을 옮겼다. 관촉사에는 키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미륵석불이 있었다. 고려 광종 때 반야산 기슭에서 높이가 54척이나 되는 거대한 자연석이 내가 온다 내가 온다 하는 소리를 내며 땅 위로 절로 솟아올랐는데 해명대사가 그 돌을 정으로 쪼아 미륵불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그 돌부처님이라는 것이었다. 그 불상은 괴이하기 이를 데 없어서 나라에 무슨 별난이 일어날 때면은 마치 살아있는 부처님처럼 전신에 땀을 흘린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 불상은 고려가 망할 때에도 전신에 땀을 흘렸고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에도 땀을 흘렸고 병자호란 때에도 역시 전신에 땀을 흘렸다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은진느렉이 한 번 땀을 흘렸다면 조정의 군신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백성들도 민심이 크게 흉흉해진다는 것이었다. 나라에 변란이 있을 때마다 은진느렉이 땀을 흘린다는 전설은 어제 오늘에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다. 고려 말의 시인 이색에게 다음과 같은 시가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부여에서 동쪽으로 100리쯤 되는 곳 시진고을에 관촉사라는 절이 있다. 돌로 된 커다란 미륵부처가 있으니 나온다 나온다며 땅에서 솟아올랐다. 하얀 불상이 들을 향해 우뚝 서 있어 농부들이 별을 베 불공을 드린다. 때때로 땀을 흘려 국왕을 놀라게 한다는 일, 말로도 전해오고 정사에도 실려있다. 나라에 변란이 있을 때마다 땀을 흘려 미리 알려주는 것이 사실이라면 은진비릭이야말로 국가의 귀중한 보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만 같았다. 관촉사에서 남쪽으로 10리쯤 내려오면 풍계촌이라는 마을에 후백제의 시조였던 견훤의 무덤이 있다. 견훤은 본신은 신라의 비장이었는데 진성왕 때에 반란을 일으켜 전주의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라는 새 나라를 일으켰던 풍운하였다. 그러나 후백제는 왕위 계승권을 둘러싸고 왕자 금강과 신검사의 분쟁이 일어나 나라를 세운 지 41년 만에 망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견훤의 초라한 무덤만이 적막한 산속에 쓸쓸히 남아있으니 인생의 영고성쇠란 본시 그렇게도 허망한 것이 아닌가 싶었다. 충청도에서 전라도로 넘어와 익산군 용화산에 있는 미륵사와 상운사 등을 구경하고 옥구 땅에 들어섰을 때에는 가을도 이미 저물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해 가을에 전라도 일대에는 심한 흉년이 들어 김삿갓은 어디를 가도 밥을 얻어먹기가 매우 어려울 지경이었다. 때가 가을철임에도 불구하고 집집마다 식량이 부족해 촉은 묵피로 끼니를 이어가는 집조차 없지 않았다. 형편이 그 지경이고 보니 김삿갓은 10집 20집 구걸을 다녀보아도 하루에 한 끼를 얻어먹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게다가 돈은 한 푼도 없고 기운은 날마다 추워오는데 몸에 걸치고 있는 옷은 아직도 여름옷 그대로였다. 이거 큰일 났구나. 배를 타고 금강을 내려올 때에는 배가 터지도록 잘 먹었는데 이제는 하루에 한 끼를 얻어먹기조차 어려운 형편이니 눈앞에 다가오는 엄동소란을 어떻게 넘길 것인가. 좀처럼 비관할 줄 모르는 김삿갓도 이때만은 눈앞이 아득하였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던가 날마다 기아에 허덕이다 보니 이제는 좋은 경치만 찾아다닐 마음의 여유조차 없게 되었다. 아침 저녁을 제대로 얻어먹기가 어려울 지경이어서 날이 갈수록 피골이 상접해 오는데 몸이 야유올수록 추위가 혹독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구걸 생활을 30여 년이나 해왔건만 이때처럼 혹심한 고초를 겪고 보기는 처음이었다. 내가 이러다가 강시가 되는 것은 아닐까? 어차피 언젠가는 죽어야 할 운명이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렇기로 길바닥에서 얼어 죽고 싶지는 않았다. 쌀뚝에서 인심 난다더니 흉년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무서운 것인 줄은 몰랐구나.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사람들은 제대로 먹지를 못해 얼굴이 부항으로 누렇게 떠 있었다. 게다가 날씨는 왜 이렇게도 추운가. 어느 날 김삿갓은 추위를 참고 견디다 못해 어느 집으로 찾아 들어가 이런 사정을 해보았다. 나는 지나가던 나그네 얼씨다. 감기에 걸려 혈이 심하니 하룻밤 잠이나 좀 편히 자고 가게 해주십시오. 밥은 조금 전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밥을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물론 거짓말이었다. 주인은 김삿갓의 형색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올해는 흉년이 심해 우리 식구들은 지금 밥을 굶고 있다오. 그런 사정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 걱정은 마시고 잠만 자고 가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보시오, 내 집에서 자고 일어난 사람에게 어떻게 밥을 굶으라고 하겠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주인은 그렇게 쏘아붙이고 나서도 김삿갓의 행색이 하도 딱해 보였던지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굶다시피 하기 때문에 어느 집을 찾아가도 똑같은 사정일게요. 여기서 고개 하나를 넘어가면 김진사라는 부잣댁이 있어. 그 집에 가면 돈도 많고 쌀도 많을 테니 그 집을 찾아가 보시오. 하고 일러주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돈도 많고 쌀도 많은 집이라는 소리에 귀가 번쩍 뜨였다. 진사벼슬까지 지낸 사람이라면 말이 통할 것 같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은근히 기대를 품고 지친 다리를 이끌며 고개를 넘기 시작하였다. 별로 험한 고개도 아니건만 고개 하나를 넘는데도 힘임없이 겨웠다. 고개 위에서 바라보니 과연 산 밑에 고래등같이 커다란 기와집이 한 채 있었다. 저 집이 바로 김진사 댁인가 보구나. 저만한 부자라면 밥도 배불리 먹여주고 잠도 따뜻하게 재워주겠지. 김삿갓은 가슴 울렁거리는 흥분을 느끼며 김진사 댁을 찾아오기가 무섭게 제법 힘차게 대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대문을 두세 번 연거푸 두드려도 앞마당에서는 개 짖는 소리만 요란할 뿐 사람은 그림자도 얼씬하지 않았다. 김삿갓은 밥을 빨리 얻어먹고 싶은 마음에서 대문을 연방 두드려대었다. 그러니까 60 가까운 탄건을 쓴 늙은이가 대문을 살며시 열고 내다보며 매우 냉담한 어조로 물었다. 누구를 찾았어? 물어보나 마나 그 노인이 김진사 본인임이 틀림이 없어 보였다. 저는 지나가던 과객이옵니다. 하룻밤 신세를 좀 지게 해주십시오. 상대방이 진사인 만큼 이쪽도 선비의 채통을 지키려고 제법 의젓하게 부탁하였다. 김진사는 사뭇 안 입고 온 듯 잠시 시덥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더니 문득 호주머니에서 엽전 2잎을 꺼내 손에 쥐어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내 집에 사는 사람을 채워줄 형편이 못되오. 이것 가지고 어디 가서 술이나 한잔 드시오. 그리고 대뜸 대문을 잠가버린다. 김삿갓은 손바닥에 놓여진 엽전 2잎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노라니 까닭물을 분노와 함께 눈물이 왈칵 솟구쳐 올랐다. 글 줄이나 배웠다는 소위 진사라는 작자가 선비를 이렇게도 멸시할 수가 있을까? 배우지 못한 사람이 그랬다면 무식한 탓으로나 돌리겠지만은 진사까지 지냈다는 작자가 그처럼 무지막지하게 나오니 용서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점잖은 체면에 대문을 박차고 행패를 부릴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사람이 이런 걸씨를 받으면서도 살아야 하는가? 김삿갓은 김진사라는 자가 너무도 원망스러워 문득 바람 속에서 붓을 꺼내 대문 한복판에 주먹 같은 글씨로 다음과 같은 시를 한 수 후려갈겼다. 옥구에 사는 김진사라는 자, 나에게 엽전 2푼을 주노나 죽으면 이런 멸시는 안 당할 텐데 몸이 있는 것이 평생 원하니로다. 만약 김진사라는 자가 이 시를 읽어보면 마음이 노상 편하지는 못하리라는 생각에서 대문 한복판에 커다란 글씨로 후려갈겨놓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본풀이로 시 한 수 후려갈기고 그 자리를 떠나기는 했으나 배는 고프고 해는 저물어 오고 있는데 아무데도 갈 데가 없었다. 산 밑으로 어정어정 걸어오다 보니 조그만 움막 하나가 보인다. 알고 보니 그것은 집이 아니라 상여를 간추해두는 상두막이었다. 에라 잘됐다. 어차피 상여 신세를 져야 할 판이니 상두막에서 자다 죽어버리면 제격인 게다. 상두막에는 행상 때 쓰는 포장 같은 것이 꽤 많다. 김삿갓은 그것을 몸에 휘휘 둘러감고 상여판 위에 번듯이 누워버렸다. 워낙 기아로 기진맥진한 판이어서 눕기가 무섭게 잠이 들어버렸다. 그런데 얼마나 잤는지 몰라도 문득 누군가가
여보시오, 선비 양반. 하고 몸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 아닌가. 비몽사몽간에 흔들어 깨우는 사람이 있기에 눈을 번뜩 떠보니 머리맡에는 아까 만났던 김진사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사완아이가 초롱불을 들고 있었다. 너무도 뜻밖의 광경이어서 김삿갓은 벌떡 일어나 앉았다. 아니, 이런 곳에 당신이 어떻게 오셨어? 김진사는 용서를 비는 어조로 조금 전에 선비가 내 집 대문에 써놓은 시를 읽어보고 찾아왔소이다. 요사이 거짓대가 하도 많아 나는 귀공도 거지인 줄 알고 쫓아냈던 것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으니 용서하시오. 김삿갓은 가슴에 품고 있던 분노가 아직도 풀리지 않아 한 번 쫓아버렸으면 그만이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왔느냐 말이오. 하고 퉁명스럽게 쏘아부셨다. 김진사는 가볍게 웃어넘기며 달래듯이 말했다. 귀공이 나를 나무라는 것도 우리는 아니요. 그러나 한 번 실수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소이까. 내가 귀공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하니 노염을 풀고 내 집으로 갑시다. 그 이상 생떼를 쓰는 것은 도리가 아닐 것 같아 김삿갓은 두 말 없이 김진사를 따라 나섰다. 그리하여 김진사 댁에서 오랜만에 저녁을 배불리 얻어먹을 수가 있었다. 저녁 식사 후에 들어보니 김진사가 말한 특별 부탁이란 다른 것이 아니었다. 김진사에게는 9살짜리 손주가 하나 있어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이 직접 글을 가르쳐 왔었는데 할아비가 손자에게 글을 직접 가르쳐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니 김삿갓더러 가정교사가 되어달라는 것이 아닌가. 이를테면 대문간에 아무렇게나 써버린 한 수의 시가 생각조차 못했던 효과를 나타낸 셈이었다. 김삿갓은 호구지책으로 그를 팔아먹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닥쳐오는 엄동설한 나는 무사히 넘겨놓고 봐야 하겠기에 좋소이다. 몇 달 동안 손자에게 글을 배워주도록 하지요. 그러나 봄이 오면 나는 어차피 길을 떠나야 할 사람이니 그 점은 미리 양해해 주시오. 하고 김진사의 부탁을 즉석에서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그날부터는 밥국 정도 없고 잠도 편히 잘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 구석에서는 천하를 주해야 내가 밥 한 그릇에 팔려 초학 후운장으로 썩어나가고 있으니 나도 이제는 말로가 가까웠는가 보구나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았다. 기나긴 겨울이 가고 먼 산에 아지랑이 끼는 봄이 돌아오자 김삿갓은 몸에 배어있는 방랑벽이 야금야금 머리를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틈만 있으면 산과들로 싸돌아다니는 어느 날 난데없는 농사꾼 하나가 김삿갓 앞으로 달려오더니 땅에 무릎을 꿇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애원하는 것이 아닌가. 헌장 어르신네요. 이 불쌍한 놈이 장가를 좀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김삿갓은 깜짝 놀라 발길을 멈추며 눈앞의 농사꾼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나이는 35, 6세가량 되었을까. 머리에는 총감투를 썼으나 구렛나룻이 희뜩희뜩 보이는 것이 아무리 보아도 총각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이 사람 자네는 총각도 아니면서 무슨 놈의 장가를 보내달란 말인가? 김삿갓은 정신병자가 아닌가 싶어서 소리를 버럭 질러주었다. 그자 농사꾼은 머리에 쓰고 있던 총감투를 훌렁 벗어 보이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었다. 이 감투는 남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쓰고 다니는 가짜 감투이었고 저는 어디까지나 더벅머리 수총각이옵니다. 제 신사가 하도 기가 막히오니 어르신네께서는 저희 딱한 사정을 한번 들어보셔서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자칭 더벅머리 수총각은 눈물을 흘려가며 신체 타령을 늘어놓는데 그 내막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문제의 총각은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여 36살이 되도록 아직 장가를 가지 못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집에는 병석에 누워있는 혈압까지 있다는 것이 아닌가. 그리하여 장가를 든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데 하늘이 도와주시려고 그러는지 2, 3일 전에 부모도 없는 가난한 처녀가 하나 나타났다. 그 처녀는 혼수비용 200냥만 장만해오면 언제든지 시집을 놔주겠다는 것이었다. 총각놈은 눈물 겨운 신세 타령을 거기까지 내려놓고 나서
만약 이번 혼처를 놓쳐버리면 저는 늙어 죽을 때까지 영영 장가를 못 가게 되옵니다. 어르신네요.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불쌍한 인생을 꼭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다. 김삿갓은 돈이 있으면 두말 없이 도와주고 싶었다. 그러나 자기는 그럴 만한 형편이 못됨을 어찌하랴. 그리하여 여러모로 골똘히 궁리해보다가 벼랑간 무릎을 탁 쳤다. 여보게 좋은 수가 있네. 내가 감사 앞으로 구걸표를 써줄 테니 나를 따라오게. 구걸표를 그럴듯하게 써올리면 설마 감사 어른께서 자네처럼 불쌍한 총각에게 장가를 안 보내주겠는가? 김삿갓은 노총각을 집으로 데리고 돌아와 그의 신세 타령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가며 감사 어른께 올리는 노총각 구걸표를 다음과 같이 쓰기 시작하였다. 감사 어른 전에 올리옵니다. 사내 아이는 어려서는 초립을 쓰다가 자라서는 관을 쓰는 것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예법이었고 여자는 시집가서 남의 아내가 되는 것이 천지의 대륜이옵니다. 가문을 계승해 나가기 위해 그보다 더 중대한 일이 또 어디 있겠사옵니까? 시전 300량은 모두가 남녀간의 정사를 넓힌 노래이었고 주역 60개도 모두가 음양의 이치를 말한 것인 줄로 알고 있사옵니다. 그 옛날 주나라의 문왕은 아내 없는 허라비와 남편 없는 과부에게 서로 짝을 지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은나라의 탕왕 역시 가난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에 그들에게 부부관계를 맺어주시는 것을 무척 중대한 일로 여겨오셨던 것이옵니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소인은 워낙 가난한 집에 태어나 7살의 어린 나이로 어미를 여의었고 아비를 모시고 있기는 하오나 아비 역시 60을 넘은 병자이옵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그 옛날 중국의 사마상여라는 사람은 집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집이라는 것이 지붕과 기둥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검은고를 잘 탔기 때문에 타광손에 따른 그 검은고 소리에 반해 자기 발로 걸어서 시집을 왔다고 하옵니다. 그러나 소인은 돈이 워낙 없는 데다가 검은고 재주도 없사옵고 얼굴조차 못생겼으니 어떤 처녀가 아내로 와줄 것이옵니까? 집이 가난하고 얼굴도 못생긴 데다가 혼숙감조차 구하기 어려워 세상 사람들은 모두들 저를 장가갈 능력이 없는 놈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습니까? 36살이라는 나이를 먹도록 아직 장가도 못 간 부끄러운 노총각이어서 조상 때부터 이어오는 제사도 이제는 끊어지게 되었소. 이런 비통한 일이 어디 있겠사옵니까? 보잘것없는 시골 사람들도 소인 같은 가난뱅이는 상대조차 하려 하지 않고 정풍원처럼 돈푼이나 있는 사람은 자기네끼리만 통혼을 하려는 것이 이지막의 세태이옵니다. 소인은 머리에 가짜관을 쓰고 다니기는 하오나 저를 잘 아는 사람은 누구나 저를 총각놈이라고 부르었고 제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간혹 제 머리가 생 것만 먹고 생원이라고 부를 뿐이옵니다. 사정이 그러하니 그럴 때마다 소인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동쪽 이웃집 노인들은 손자를 안고 나와 다니지만은 알고 보면 그들은 모두가 저와 똑같은 학렬이었고 서쪽 이웃 어린아이들도 모두 장가를 갔으나 그들은 모두가 소인의 아랫대 아이들이옵니다. 저들이 대장부라면 소인 역시 대장부임에 틀림이 없사온데 소인의 운명은 어쩌면 이다지도 편색하겠습니까? 동쪽 이웃이 사람이라면 서쪽 이웃도 사람이기는 마찬가지이온데 어째서 소인만이 아내조차 없는 노총각이라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소인은 몸소 나무를 해와야 하기 때문에 허라비에게 진지를 지어드릴 틈도 없고 집에는 주부가 없으니 부엌에서 아침 저녁을 누가 지어줄 것이옵니까? 소인에게는 아비가 있어도 봉양을 제대로 못해드릴 뿐만 아니라 대대로 이어오던 봉제사조차 받들지 못하게 되었사오니 이보다 더 침통한 일이 어디 있겠사옵니까? 집에 돌아오면 그저 슬픈 생각뿐이고 밖에 나가도 마냥 부끄럽기만 할 뿐이옵니다. 그러하던 중 천만다행하게도 소인에게 적당한 처녀가 하나 나타났사옵니다. 그 처녀는 조실부모하고 남의 집에 얹혀서 살아오는 불쌍한 처녀이옵니다. 소인은 그 처자를 직접 만나보았사온데 저쪽에서는 혼수비용 200냥만 주면은 오늘이라도 결혼을 해주겠다는 것이옵니다.
그러나 소인은 단돈 열량도 없는 형편이니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겠사옵니까? 소인은 돈을 마련해 보려고 동분서주하며 죽을 애를 다 써봤으나 모두가 허사였습니다. 가만히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감사 어른께서는 백성들에게 덕망이 높으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백성들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는 어른이시온지라 이 기회에 불쌍한 소인에게 자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부탁드리옵니다. 때는 마침 양춘가절이라 처녀 총각들이 앞을 다투어 100년 가액을 맺는 결혼 시절이오니 감사 어른께서는 저희들 두 사람도 동방의 화촉을 밝힐 수 있도록 꼭 좀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 어른의 도움으로 저희 두 사람이 결혼을 하여 아들 낳고 딸 낳으며 100년 해루를 할 수 있다면 저희 두 사람은 감사 어른의 은혜를 백골 감당하겠사옵니다. 감사 어른께서는 각별하신 해시를 하루속히 베풀어 주시옵기를 학수고대하오며 이만 주리옵니다. 모월 모일 노총각 지일남. 김 작가는 노총각 구걸표를 앉은 자리에서 다 써가지고 본인에게 직접 들려주었다. 노총각은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다. 어르신네께서 상소문을 너무도 잘 써주셔서 제가 이번만은 장가를 틀림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김 작가는 웃으며 대답했다. 만약 감사가 이 글을 읽어보고도 자네를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그런 놈은 감사 자격이 없는 놈이네. 그런 줄 알고 이 글을 오늘 중으로 가명에 올리도록 하게. 노총각은 김 작가의 지시대로 구걸표를 그대로 가명에 제출했으면 말할 것도 없다. 노총각 지일남이가 가명에 불려 올라간 것은 그로부터 닷새 후의 일이었다. 감사는 지혜하에 엎드려 있는 노총각을 굽어보면서 웃으면서 물었다. 노총각 구걸표라는 기괴한 성서문을 써올린 노총각 놈은 바로 너였느냐? 노총각은 무슨 형벌이라도 받을까 두려워 몸을 떨며 대답했다. 상소문을 써올린 지일남은 틀림없는 소인이옵니다. 감사는 그 대답을 듣고 빙그레 웃었다. 상소문을 내가 직접 쓰지는 못했을 터인데 그 글을 써준 사람은 누구였느냐? 상소문을 써준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노총각은 말문이 꽉 막혔다. 자기한테 상소문을 써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름조차 알 턱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땅에 머리를 조아리며 이렇게 풍고하였다. 소인은 그 어른의 함재를 모르옵니다. 어떤 점잖으신 어르신네가 소인의 딱한 사정을 들으시고 그런 상소문을 써주셨사옵니다. 감사는 그 대답을 듣고 어이가 없는 듯 크게 웃었다. 얘기 숨을 깎은 놈아,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에게서 이런 글을 써받았단 말이냐? 상소문 내용이 하도 못이 있고 구성져서 너를 도와주기는 하겠다. 장감이 1200냥은 이 자리에서 당장 내줄 테니 처녀한테 장가를 들도록 하거라. 감사는 즉석에서 돈 200냥을 내주고 노총각에게 다시 말했다. 네 이 구걸표를 써준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이 상소문은 천하의 명문이로다. 우리 관내에 이런 훌륭한 선비가 있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나의 커다란 불찰이었다. 너는 그 사람의 이름은 몰라도 어느 집에서 이 상소문을 썼는지는 그 집만은 알고 있을 게 아니냐? 집은 알고 있사옵니다. 그럴 테지. 그러면 너는 그 집으로 그 선비를 찾아가 나를 꼭 한번 찾아와 주도록 일러라. 내 말 알아듣겠느냐? 깊이 명심하여 분부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노총각은 가명에서 물러나오기 무섭게 김삿갓을 불이 났게 찾아온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그는 장가를 들게 된 일이 하도 기뻐서 감사의 분부 같은 것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어르신네 덕분에 저는 장가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감사 어른께서는 장가 미천으로 200냥을 이렇게 손수 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가슴에 품고 있던 돈 뭉치를 김삿갓에게 직접 내보이며 어르신네의 하늘 같고 땅 같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사옵니까? 하고 눈물조차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그 광경을 보고 말할 수 없이 기뻤다. 이 사람아, 장가를 들게 된 것은 크게 웃어야 할 일인데 자네는 울기는 왜 우는가? 자네가 장가를 들게 되었다니 나도 한없이 기쁘이. 그러면 이제부터 태기를 해가지고 혼례식을 빨리 올리도록 하게.
나는 진작부터 길을 떠나려고 하면서도 자네 일이 걱정스러워 길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자네가 장가를 들게 되었으니 이제는 안심하고 길을 떠나기로 하겠네. 진작부터 길을 떠나려고 하면서도 상소문의 결과가 궁금해 출발을 미루어 온 것은 사실이었다. 김삿갓이 길을 떠난다는 소리를 듣고 나자 노총각은 그제야 감사와의 약속이 생각나 크게 당황하는 빛을 보였다. 참 어르신네요. 제가 장가들게 된 일이 너무도 기뻐 감사 어른의 분부를 깜빡 잊어버리고 말았사옵니다. 감사 어른께서는 상소문을 읽어보시고 천하의 명문이라고 감탄하시면서 어르신네를 꼭 만나보고 싶으니 가명에 꼭 한번 들러달라는 분부가 계셨사옵니다. 어르신네께서는 길을 떠나시기 전에 감사 어른을 꼭 한번 찾아보아 주시옵소서. 저의 간곡한 부탁이옵니다.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너털 웃음을 웃었다. 감사께서 상소문을 천하의 명문이라고 칭찬을 하셨다니 상소문을 쓴 나로서는 다시 없는 영광일세그려. 그러나 감사가 나를 만나보고 싶어하는 것은 무언가 착각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감사 어른께서 착각을 하시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이 사람아, 감사가 그 상소문을 읽어보고 감동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내가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자네의 딱한 사정을 자네가 말한 대로 썼기 때문일 것에 자네의 딱한 사정을 들어보면 누군들 감동을 아니하겠는가. 그러니까 감사가 감동을 했다면 그것은 자네와 관계된 일이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야. 그러나 노총각은 그처럼 까다로운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턱이 없었다. 그러니까 등이 달아올 수밖에 없었다. 어르신네께서 감사어른의 분부를 거역하시면 제가 감사어른에게 벌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떠나실 때는 떠나시더라도 감사어른을 한번 만나 뵙고 나서 떠나주시옵소서. 잘 알겠네. 그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자네는 어서 결혼 준비나 서두르게. 김삿갓은 감사를 찾아가 치사스럽게 머리를 굽실거릴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그러나 되지 못하게 객기를 부리다가 노총각에게 무슨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 큰일이었기에 김삿갓은 즉석에서 감사에게 보내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감사 전 상서, 감사 어른께서 노총각 지일남에게 각별히 베풀어 주신 은총에는 천지신명도 한결같이 감피하실 줄로 아리옵니다. 소생은 노총각 구글표라는 글을 쓰기는 했사오나 그것은 소생의 마음대로 쓴 글이 아니었고 노총각이 구수라는 것을 고지고대로 받아쓰기만 했을 뿐이옵니다. 소생은 일객에 걸객에 지내지 않으므로 감히 감사 어른을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먼 길을 떠나옵니다. 소생은 어디로 가나 감사 어른께서 노총각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널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객 김삿갓 올림. 그 편지를 가명에 전해주도록 일러놓고 김삿갓은 또다시 끝없는 방랑의 길에 올랐다.